네, 안녕하세요. 매불위원 여러분. 오늘은 신교원 건국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차례 출연하신 우리 신 교수님. 자기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최근에 정부가 그동안 악법으로 분류됐던 부동산 법을 하나씩 원점 회복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움직임,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건지, 그 서민을 위한 건지, 지금 정책에 대한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양도세법 논의를 할 때 여당 특위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뭐 50만 표의 차가 날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 표를 잡기 위해서 하겠다, 이걸 풀어야 된다, 이딴 얘기가 나왔거든요. 바로 그냥 표를 고려한 정책이다, 이런 티가 나는군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거는 거기에 수혜 계층이 누구고 피해 계층이 누구고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단기 장기로 봤을 때 어떠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다음 뭐 선거 때 50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도세법이라든가 또 뭐 이념거주 이런 법, 그 다음에 또 뭐 또 바뀌고 임사법도 얼마 전에 바뀌고 임대사업자 등록거도 바뀌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너무 포퓰리즘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고 실제 서민들과 실제 국민들은 어떠냐, 이런 배경 없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임대사업자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해프닝이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줬다가 선진국에서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강남에 뭐 아파트 수십억짜리 갖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은, 원래 수혜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그런 분들이 몇 프로 있습니다. 일부라는 거죠? 한 1, 2%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때려잡겠다고 앞점에서 90% 이상의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다 거의 뭐 죽음의 길로 내몰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청년이나 저소득층 임대를 주던 사람이 임대사업자 그 혜택이 없어진다니까 철거를 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뭐 아파트 30평짜리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청년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소득층 뭐 반지하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철거까지 해서 물량이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정책을 설계할 때도 사실 국가에서는 50억짜리, 30억짜리 전세. 근데 그런 전세 세입자를 왜 보호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제도권 밖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였어야 되고, 임사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원점으로 돌아간 판단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서민을 생각하고 중산층을 생각하고 그렇게 넘겨간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됐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정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진짜 서민들 몇 프로가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지지율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이상한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 여당이라는 게 법을 만들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국민 간복이당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 던졌다가 아니면 다시 접고, 던졌다가 아니면 또 접고.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정해져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해석하면서 어떨 때는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바뀌기도 하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장기 계획을 못 세웁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판단도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반성하고, 정책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게 어떤 목적이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영향이 어떨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도 하시고,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던지면 정책이 되기도 하고 또 무산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장 악법으로 불리는 의견 중에 다수의 이제 그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임대차법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값을 엄청 올려가지고 서민들도 고생하게 하고요. 이 법도 사실 폐지해야 된다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임대차법이라는 임대차법의 효과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래프를 하나 몇 개 들고 왔는데 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에요. 우리 정부 출범할 때 여기는 이제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서울 아파트가 임대차법 통과시키고 나서 폭등세로 바뀝니다. 사실 임대차 법 이전까지는 이번 정부가 아주 관리를 잘한 예.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한 정부에 속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다른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예. 이 법 통과하자마자 그게 폭등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도 임대차법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임대차법을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55%에서 뭐 거주율 계약 갱신율이 70몇 %가 되고 좋아졌고, 그리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한 2년 이상 늘게 거주하셨고.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뭔가 하면은 제발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를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자료 공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정부에서 샘플링해서 한 자료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부동산 거래정보,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네. 임대차법 1년 전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이 정도였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이게 정말. 작아 보이지만은 월세로 내몰리는 거예요. 예. 임대차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 규제법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몇 가지 숫자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효과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세게 하고 있거든요. 더 강화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임대주택은 무조건 1년에 5%씩만 올려라. 신규든 뭐든. 대략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강남의 임대주택은 뭐 10억, 강북의 임대주택은 7억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서민들이 행복해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 연구 결과는 그런 것들을 세게 하면 할수록 서민이나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더 월세로 몰리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 더 강하겠다는 게 도대체 어떤 논건지 순리대로 보자. 그냥 감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뚫기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순리대로 보면은 아마 풀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로운 분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거버넌스가 바뀌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임대차법 관련해서 좀 수정의 여지가 있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정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요? 여가 되면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유력 주자들 얘기가 토지 공개점 얘기부터 뭐 다주택자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더 하겠다, 세금을 더 매기겠다, 추가로 매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거죠. 저는 아쉬운 거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단 지금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잘했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정책이 좋은 게 있으면 살리는 거고 나쁜 게 있으면 없애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여당은 다 강화된 쪽, 야당은 모든 걸 다 무장 해제하는 쪽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우선 진단과 현 정책에 대한 판단, 분석 이런 게 있었는데 없다. 네. 그 말은 이제 사상 유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포퓰리즘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야당이 된다. 예. 지금 거대 여당입니다. 그렇죠. 당 자체가 뭐 거의 3분의 2 육박하는 그 국회 의석수를 포함하고 있고 아마 여당이 된다 했어도 지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그 이상한 26번에 걸친 이상한 악적 규제가 해소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의회 권력이 없으니까요. 의회 권력이 없죠. 다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해주겠는가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제가 이제 재밌는 사례로 줄어드는 게 2008년쯤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인가 8년에 되고 나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그 사이에 건설업체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순위 50여 업체 중에 절반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가. 그때 이분들이 제발 우리 분양가 상한제라도 좀 없애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이죠. 그분들이 이분들이 부자들이 무슨 이 나쁜 소리를 하고 있어. 법정 관리가 절반이었습니다. 네.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2015년에 바뀝니다. 2015년까지 끌고 간 거예요. 금융위기는 2008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고약한 프레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거는 거의 요원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오히려 그 여가 됐을 때요. 여가
거버넌스를 받았을 때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은 가갈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부작용을 그래도 내부에서 좀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 여가 되려면은 네. 지금 현 정책에서 잘한 것 못한 것을 솎아내야 됩니다. 서민들을 진짜 괴롭힌 정책은 지금부터 없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사회 기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뭐 큰 실효성은 없지만 좋은 정책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고 맹목적으로 더 강화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책의 결과가 당연히 집값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을 좋게 할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나 뭐 이게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반대로 다 돼 있어요. 네. 다분히 포퓰리즘적으로 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지지 기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뭐 가진 자, 뭐 서울 사람 이 사람을 갈라치기요. 갈라쳐서 뭐 두들겨 패야지 세상에 정의가 온다고 믿으시는 분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저는 뭐 정치적으로 갈라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중산층하고 서민들은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그분들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 주자들 뭐 4명, 8명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시는 거 보게 되면 뭐 토지, 공개념, 또 헨리 조지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근데 그분들 이해 평가는 아주 쉽습니다. 선진국에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총리 뭐 이렇게 뽑을 때 비슷한 정책을 하는 게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우리는 갈라파고스 같아요. 우리만 하고 있어요. 네. 대선 이후의 집값 전망,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런 변수가 좀 녹아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든 안 내든 집값은 한 3, 4년 내에 조정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원래 산업 주기에 의해서 부동산 산업의 사이클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 하락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올 때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는 보통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방 조정을 받는 건데 그런 게 한번 올 때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뭐 한중일 이렇게 보면 경제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최근에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시경제 충격에 의한 아무도 예측 못하는 충격이 향후 한 1년 내는 오지 않을까, 1, 2년 내는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공급은 사실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물량만 해도 200만 원가 넘습니다. 물론 뭐 서류상에 추계치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은 분명히 온다. 그런데 향후 1, 2년 내내 조정이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거시기인데 충격이 오면은 조정이 오지만은 그게 아니면 불안하게 계속 오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유동성 가구부나 그게 이제 작년 올 초까지 뭐 상승이었다 그러면은 작년 여름부터는 새로운 상승 힘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뭔가 임대차법입니다. 네, 그러게요. 임대차법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전혀 새로운 요소로 해서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정리가 언제 되느냐?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은 지나야 될 거예요. 한 사이클 돌아야죠. 그럼 이제 내년 여름이에요. 내년 7월 29일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7월 30일인데. 네. 그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정부에서 뭐 공급을 늘리겠다. 근데 8030인가요? 그 계획. 그거 보시면은 올해 서울시 전세 단기 대책 물량이 900채입니다. 300만 채인데 서울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청에 가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한 6개월, 1년 봤을 때는 떨어질 요인은 거의 없다. 그렇군요. 그 대신 거시경제 충격이 한번 오면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 충격이 오거나 또 어떤 변수로 집값이 떨어질 국면이 되면요. 임대차권 여파로 전세값은 계속 오를 거란 말이죠. 이거랑 매매가는 거의 이제 만나는 어떤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한동안 한 10년 전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전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안 사고 더 전세를 출자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하니까.
근데 뭐 그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깡통 전세라든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무한정 오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오르다가 내년쯤 되면은, 내년 여름쯤 되면 한 사이클이 다 돌고, 네. 지금 2중 가격, 3중 가격,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려면 적어도 1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입법 통과 이후에 월세 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우리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전세가 오르고 안 오르고는 그 특정 지역에 전세 수요가 많다 적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소득의 한 25에서 30%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전세는 한 10% 미만. 그냥 매매는 한 15%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비용을 다 합치면. 네. 이분들이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생활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집을 여러 개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는 게 좋느냐 안 사는 게 좋느냐 항상 이제 집 사는 걸 여쭤보시는데 네. 저는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죠.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나 그 수요가 많은 지역은 그래 10년, 20년을 내다보시면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대도시 위주, 유명 관광지 위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단기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내에는 조정이 올 겁니다. 왜 4년, 특히 이제 마지노선이 4년인데 4년이 왜 4년이냐? 신도시 입주가 그때부터 초기에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0만 원 충격에 거의 버금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만 원 우리가 입주했을 때, 1, 2 신도시 할 때, 그때 그 우리나라 주택이 한 700만 채 있을 때, 80만 채 있을 때 20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이제 충격이었고, 지금은 2천만 채가 아닌데 200만 원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집이 100채가 필요해요. 근데 98채, 99채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근데 이제 103채가 되잖아요. 네. 집값은 바로 떨어집니다. 좀 다른 의미예요. 예. 200만 원 가까이 공급하기로 우분 정부에서 했지만은 그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코피가 세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정이 올 건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요소하고 뭐 퇴직, 베이비 부모 은퇴, 이런 게 다 합치면은 충격이 조금 커질 수는 있을 겁니다.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번 금리 상승 국면에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은 마이너스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백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얘는 IMF 때도 올리고 뭐 막 올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올렸을 때 집값이 떨어졌나 올랐습니다. 전부 다. 거시경제에 거의 더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은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압력을 준다. 근데 나머지 요소가 플러스 쪽이 더 세면은 금리의 마이너스 영향을 무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마이너스를 때릴 텐데 지금 유동성이라든가 이거 봤을 때는 금리 단독 변수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제 0.5%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3%입니다. 이상하게 올랐어요. 최근에 그렇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기준금리를 50bp 0.5%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은 3%가 뭐 4%가 되는 건 아니고 한 3.5%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부담 없어요. 10몇% 되니까. 원래 100만 원 이렇게 대출금을 주다가 한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큰 부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혹자들 폭락 얘기할 때 일본 얘기를 80년대 얘기합니다. 그 앵코 플라자 협상하고 이럴 때 그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5에서 6%가 열렸거든요. 한 2년 만에. 2.5에서 6%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100만 원 낸다는 사람이 한 3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부동산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다른 모든 뭐 금리로 영향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금리를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금리라는 거는 거시경제를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올려봐야 올해나 내년 상반기가 올려봐야 한 50bp 정도, 0.5%포인트 올릴 텐데 그건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준금리 0.5에서
0.5를 추가로 하면 2배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주담대 같은 게 벌써 3%예요. 3%는 원래 0.5, 0.7이 올라가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요소는 크게 아니다. 문제는 금리를 정부에서 정말 잘못 판단해서 일본처럼 과도하게 올렸을 때 집값뿐만 아니고 거시경제가 다 싸그라들고 그러면은 이제 집값도 잡히고 하겠지만 서민들 경기에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정말 좀 이상한 게 그 부총리라든가 총리께서 떨어지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혹시 그런 충격이 와도 그분들은 거시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은근히 바라는 얘기예요. 난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 직무가 그런 거시경제 안정성인데 그런 충격이 오기를 마치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마 그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권이나 아니면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폭락 얘기가. 근데 가격이 30%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자들은요, 그 땅 적당히 몇 개 더 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파산하고 맹물입니다. 특히 정책의 최고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협박을 해요. 그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상 또 다른 변수들이 집값에 영향을 교수님 예언대로 4년쯤 이후에 미친다면은 수도권 중에서 좀 외곽에서 어디가 좀 위험할지 이런 위험한 거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어요. 우리 나라를 보면은 강남권이 가장 많은 고용이 있습니다. 그럼 강남 가까운 데가 제일 좋은데요. 강남까지 출퇴근한다. 충격이 덜할 거예요. 자, 거기서 멀다. 그럼 점점 나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의도하고 이제 강북도 신권. 그쪽에 이제 출퇴근권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지역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보다 좀 먼 지역들, 그 친구들은 이제 충격을 좀 크게 받을 거고요. 또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홍 기자님께서 돈이 한 100억이 생겼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재미난 상상. 그러면 이제 콘도를 사실 거 아니야. 그 지방이나 이렇게. 살 수 있죠. 어디 사실 거예요? 요새 속초 좋더라고요. 속초, 강릉, 제주 이런 데 사실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이 있는데, 못 사. 그럼 돈을 더 지불해서 살 거 아니에요. 가격이 빨리 오르겠죠. 자, 근데 재수없는 얘기 할게요. 홍 기자님께서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홍 기자님 사시는 집을 먼저 팔 거예요? 콘도부터 팔 거예요? 콘도부터 팔아야죠. 그럼 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똑같이 싸게 해야겠죠. 그러면 그 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충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들이 이제 투기제냐 아니면은 이제 필수제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도시의 한 100년 주기 이런 게 있습니다. 100년 주기를 보면은 도시가 쭉 그랬다가 좀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서울이 그렇다. 이제 1기, 2기 갔어요. 그리고 3기 하면서 좀 더 커져서 그럼 한 1기 신도시까지 쪼그라드는 거대한 힘이 있어요. 인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적어도 1기 신도시나 지금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더 좋거든요. 그런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버티기만 하고 외곽은 좀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집주 근접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GTX라는 존재가 수도권의 어떤 지평을 좀 넓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GTX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GTX 1회 비용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1회 타는데 비용이 5,000원이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비싸죠 진짜. 그럼 이제 뭐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논란 같은 것들은 19세기부터 있었어요. 이런 걸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철도를 만들면 도시는 망한다. 왜?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고 철도가 다 분산시켰으니까 그 외곽이 좋아지고 도시는 망한다. 그 다음 자동차가 됐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건 팩스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팩스가 있으니까 사무실에 모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나왔을 때, 요즘 모바일 나왔을 때, 요즘은 또 코로나가 나시니까 또 뭐 그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심으로 계속 모이는 건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외곽에 나갔던 세력들은
지금 이제 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이게 요번엔 다르다, 요번엔 다르다. 근데 지금까지 한 100년, 150년 가까이 역사를 보면 다 똑같았어요. 이번에 다르다만 맨날 틀렸잖아요. 네. 근데 나갔던 것들이 이제 나가긴 나가겠지만은 GTX 역세권 중심으로는 굉장히 가격이 좋을 것 같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그냥 비슷하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GTX 주변에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직주건설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싸니까. 근데 상당수 업종은 오히려 도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빨대 효과라 그래가지고 KTX가 생겼을 때 지방에서 병원을 가도 되는데 이분들이 굳이 서울에 있는 유명병원에 오고, 그리고 또 고가를 살 때는 뭐 대구나 광주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오고,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가 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논란의 3기 신도시 입주는 정상적으로 스케줄에 맞춰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나 좀 우려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주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 국책 사업들을 여러 번 뭐 이렇게 뭐 참여한 적도 있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일단. 근데 일단 제때 된다는 그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LH 사태 뭐라 그러죠, 뭐 구조 조정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연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되긴 될 겁니다. 상당히 지연이라는 게 뭐 1년, 2년까지인지 모르겠으나 LH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 사업체를 어떻게 나누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그 의사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대신 국가에서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된다. 되긴 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프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때 된 적도 별로 없어요. 그것도 되긴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 항상.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분당하고 일산의 갈라짐 이런 게 있어요. 일산은 집값이 크게 안 올랐고 분당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기에 했는데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직장이 무지 많습니다. 분당은. 일산은 직장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판가름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상기 신도시도 단순하게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분당 사는 사람이 우리가 94년도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1991년도 했습니다. 94년도 평가하니까 분당 사는 사람의 70몇 프로가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배드타운이다, 나쁜 도시 이렇게 했는데 한 또 5년 지나서 해보니까 30몇 프로밖에 안 가. 전부 다 그 동네에서 출퇴근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홍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그 분양 받을 때 일단 분양 받잖아. 그 이사 언제 가? 한참 지나서 갈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살 때는 5에서 8년이 넘어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제 옛날 3년 보유 조건이 있었거든요. 양도세. 3년 동안 무조건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출퇴근을 하든가 해야 되고. 그다음 5년 지나면은 거기 살 사람만 이제 형성되고, 지금은 이제 분당이 자동성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높아요. 그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그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공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오피스가 많고, 그렇죠. 판교가 생기면서 더 많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기 신도시도 만들면은 아주 좋아지는데, 그걸 그렇게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가서 영업을 하면 좋은데 안 할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야 돼요. 그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LH법이 바뀌어가지고 LH가 뭐 해체되는데 특정 그 유명한 기업 아니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잘 되면은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이슈. 분당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단지별로 하는 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확 공모를 타고 본격화할 시기가 나올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리모델링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재건축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냥 이제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제 뭐 좀 좋아지고 수익도 좀 얻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리모델링 이후에 판매를 할 때 매각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그때 한 10년 전에 스터디를 쭉 해보니까 분당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일산, 뭐 중동, 삼본 이런 데는 리모델링 하고 나서 팔았을 때 시장 가격이 안 나와. 그럼 이제 집주인들이 자기 돈을 상당 부분을 지불을 하고 그냥 주거 환경 개선을 한 거예요. 그 약간의 금액은 오르지만은 공사비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은 불일듯이 일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가능은 한데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오래된 집에서 낡은 집에서 수리를 내가 한 1억 하고 싶어 해서 집값도 뭐 한 50만 원 오르고 1억 수리해서 캐지가를 살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몇 분이고 다른 분들은 내가 지금 1억 넣으면은 2억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도시별로 상당히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게 하나가 있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용적률이 좀 많이 높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더라도 크게 인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쾌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직주 건접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해서 가격 상승가 기대가 된다. 이런 지역은 바로 될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외에 뭐 일산, 분당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최대한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쓰고 오랫동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아파트 지금 지은 지가 91년, 92년에 첫 입주했으니까 거의 뭐 한 30년 됐죠. 근데 요즘 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콘크리트는 50년, 100년 간다면서요. 뭐 갈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것에 맞을 때까지는 최대한 아껴서 써야 되고 특히 분당 일산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은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밀도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재건축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높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말은 일단 최대한 아껴 쓰면서 그리고 용적률 낮은 지역에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용적률 높은 쪽 있잖아요. 그쪽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집값이 우리는 지금 이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100년, 200년 정도 이렇게 건설을 거친 나라들,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오래되면서 나중에 우리처럼 이제 뭐 5억 떨어졌다가 15억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2억 넣어서 수리하고 다시 한 6, 7억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떨어지는 과정을 이해도 못하겠고 우린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선진국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10년 전에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디였습니까? 10년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반포, 자이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20년에 뭐 타워 팰리스 있고 지금은 타워 팰리스도 아니고 반포 자이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아크로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뭔가면은 집값은 누군가가 최고가를 치는데 그 사이에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10년 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동차 10년 살면은 10년 몰면은 아마 가격의 8, 90%는 없어질 거예요. 건강상이 되죠. 주택은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이게 정상인 사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이 떨어지면은 들어가서 1, 2억 넣고 뭐 본전 비슷하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 힘든 사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용적률이 좀 높은 단지, 일기 신도시 단지, 예를 들어서 250%다. 250% 이런 데도 많죠.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의 어떤 이해관계랑 맞아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뭐 400% 올려서 해주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400%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건 아마 어마어마한 사회적 그로 어떤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 400%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몇 개 있습니다. 있죠.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재건축 아파트들, 재개발 아파트들 중에 400%가 있었어요. 가보면 3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요, 절대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빡빡합니다. 400%라는 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사람이 적응할 수 있다고 네. 보는 입장이지만은 홍콩 이런 데 보면은요. 아, 그렇죠. 700%짜리가 바로 맞대고 있으면서 바로 앞 건물에 런닝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리낌 없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또 가능은 하겠지만은 400%라는 거는 아주 지금 힘든, 한번 거주를 잠깐만 해보거나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저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딱 가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00%라는 게 아주 힘들고 뭐 400으로 하면 아마 초고층으로 해서 띄우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오늘 어떤 얘기를 좀 강조하시겠습니까? 뭐 저희 강조는 그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보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가격이 올랐는데 저 가격 오른 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뚫게 펴야 돼. 그게 아니고 가격이 올랐으면 뭔가 이유가 올라서 올랐다. 그래, 인정. 그 다음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고민해야 되지. 가격 오른 걸 부정하거나. 그런데 임대차 입법하고 나서 다 힘들어졌잖아요. 네. 힘들어진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안 힘들었대요. 안정과정이고 너무 좋대요. 예.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그런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발 정부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정책이 서민한테 도움이 된 것들은 제발 살리시고 서민을 괴롭힌 정책은 과감하게 이제 없애는 용단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 그렇죠, 그렇죠.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죠.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신 교수님 모시고 더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